우리 오늘은 공통수학 1의 연립 2차 방정식 부분부터 이제 같이 공부를 좀 할 예정인데요. 저번 시간에 원래 고차 방정식이랑 연립 방정식 다 진행하려고 하다가 연립 방정식 부분은 시간 관계상 오늘로 좀 미뤄서 진행하게 되었죠. 저번에 이제 안내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 연립 방정식 파트는 마치 무슨 단원 공부할 때랑 되게 흡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인수분해 공부했을 때랑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공부했었을 당시에 각각의 이그젠플을 어떻게 푸는지 그 파회법을 공부를 했었죠. 실제로 여기에서 뭐 개념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뭐 연립방정식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2차라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연립 2차 방정식은 뭐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뭐 2차식을 가지고 만든 그 방정식 그걸 이제 연립해서 공통회를 구하는 것이겠죠. 이게 모든 개념의 끝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그젠플, 그다음 예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가면서 같이 공부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따 배치 테스트 쓰실 때도 이그젠플, 개념 체크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빠짐없이 써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 것인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우리가 인수분해 했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배치 테스트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자, 266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일단 처음에 나온 것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까먹었을까봐 그냥 한번 상기시키려고 써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연립 1차 방정식,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됐습니까? 파회법이 두 개가 있었죠? 뭐랑 뭐가 있었지? 가간법이랑 대입법이 있었습니다. 그 대입법의 목적과 가간법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대입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였어? 예를 들어 x는 y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대입법의 어떤 주된 목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다른 문자에 대한 예를 들어 x는 y에 대한 식, y는 x에 대한 식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x는 y에 대한 식을 x 자리에다 집어넣게 되면 그럼 당연히 y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이 만들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y는 x에 대한 식 요로 정리한 다음에 y 자리에다가 x에 대한 식을 집어넣게 되면 그럼 x로만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이게 대입법의 어떤 목적과 취지였어요. 그래서 대입법이란 내가 어떤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꿔서 정리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 방정식을 하나의 문자로 이루어진 식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대입법의 목표였다. 다 기억나시죠? 가간법은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한 문자를 서거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가간법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뭐 2x, 3x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좀 위에는 3을 곱하고 밑에는 1을 곱해가지고 6x로 똑같이 맞춰준 다음에 빼서 x를 없애주고 y로만 이루어진 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가간법이나 대입법이나 결국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표는 동일합니다. 한 문자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만들겠다. 결국 이 목표 자체는 동일한데 그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접근 방법, 전개 과정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배우기는 했지만 이 대입법과 가간법 둘 중에 보통 뭘 많이 썼습니까? 가간법을 보통 많이 썼죠. 우리가 뭐 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무래도 좀 개수가 지저분해진다든지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입법은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입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다 대입법으로만 혹은 가간법으로만 푼다고 해도 다 풀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더 쉬운 방법, 뭔가 좀 편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방법은 가간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로 가간법을 이용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는 것은 연립 2차 방정식인데 결국 이것도 연립 방정식이야, 그렇지? 이것도 연립 방정식이야. 자, 그럼 파회법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었던 파회법, 연립 방정식의 파회법 두 개가 뭐라고 했었죠? 아니 방금 했잖아. 네, 대입법과 가간법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연립 2차 방정식의 파회법은 여기에 뭐가 추가되지 않고 딱 이렇게 두 개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배우는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대입법 또는 가감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건 매한가지 똑같습니다. 이전에 했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가감법에 조금 더 비중이 많이 실렸죠. 거의 뭐 99.9% 다 가감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셨을 텐데요.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에서는 사실 얘네들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오히려 대입법과 가감법 중에서는 대입법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그런 모습들도 관찰될 거예요. 왜냐면 가감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더하거나 빼거나 했을 때 한 문자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한 문자가 완전히 소거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예시 좀 몇 가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267페이지에 예시 하나 나오죠. 이그젠플 x-y는 2,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자, 내가 여기 양변에다가 무언가를 곱해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했었을 때 한 문자를 완전히 소거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똥찬 방법 한번 떠올려 봅시다. 뭐 양변에 x를 곱한다, 양변에 y를 곱한다, 뭐 양변을 제곱한다, 뭐 양변을 뭐로 나눈다, 뭐 별의별 거 다 쓰셔도 돼요. 뭘 해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한 문자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를 곱해서 뭘 더하거나 뭘 빼거나 해서 한 문자를 아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뭐를 지워볼래요? x 한번 도전해볼까? 네, x 한번 도전해볼게요. 자, x를 없애려면 이 아래는 x제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위에 있는 양변 왼쪽 오른쪽에다가 무엇을 곱해줘야 돼요? x를 곱해주면 x제곱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는 동시에 바로 xy도 만들어지고 2x도 만들어집니다. x제곱은 내가 뭐 더하든 빼든 해가지고 없앨 수 있다고 치더라도 xy 혹은 2x 같은 놈들이 남죠. 여기 x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지?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야. 아, 그럼 이건 안 되겠다.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제곱? 제곱해보면 또 x제곱이 만들어지죠, 그쵸? 자, 제곱을 하면 x제곱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x-y를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y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뭐 x제곱이라는 건 지울 수 있다 치더라도 xy라는 곳에서 이제 2xy라는 곳에서 x가 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온전히 다 지워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감법이 안 통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오히려 더 보편적이야. 실제로는 가감법이 적용되기가 어려워. 실제로. 왜? 하나를 없애주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해봤는데 자꾸 안 없어지더라 이거야.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입법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감법이 좀 이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가감법이 이용이 되면 확실히 그게 더 편하기는 하니까 가감법을 먼저 고려합니다. 뭐 근데 이 순서는 딱히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 인수분해 할 때 뭐 항이 4개인 경우에는 둘둘 먼저 하고 그 다음 세탄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좀 반드시 지켜줘라고 했었던 좀 강력 권고사항이었다면, 이거는 그냥 권유, 그냥 그렇게 해봐 좀 더 나을 거야 라는 그런 권유일 뿐인데, 가감법이 되는지부터 일단 먼저 스캔하세요. 내가 한 문자를 완전히 소거해줄 수 있도록 양변에 뭔가를 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는 거야.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뭔가 내가 좀 눈엣 가시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좀 지워줄 수 있지는 않을까. 물론 이제 그것 이외에 어떤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감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건 좀 이따가 나오면 얘기를 해드릴 거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감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스캔. 그래서 없는 것 같다 하면은 바로 대입법으로 떠나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가감법을 써야 할 것 같은 문제, 대입법을 써야 할 것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게 될 테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대입법은 목적과 취지가 뭐라고? 내가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그걸 대입함으로써 한 문자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만드는 게 대입법의 목적과 취지였다. 가감법의 목적과 취지는 내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문자를 완전히 소거를 해줘서, 그래서 다른 한 문자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만드는 데에 목적과 취지가 있다. 어쨌든 그 두 방법 모두 다 결국 우리가 뭘 하는 게 주요 취지예요?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거. 다시 뭐라고?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든 한 문자로 방정식을 정리해서 쓰는 것을 최종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일단 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봤었던 이그젠플부터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y는 2라는 식이 하나가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라는 식이 있어요. 아까 우리 가감법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죠, 그렇죠? 가감법은 안 될 것 같다. x제곱을 없애려고 내가 뭐 발버둥 쳐봤는데 없앨 수가 없었죠. 아니, 없앨 수는 있었는데 다른 데서 x가 자꾸 생겼죠. 그렇죠? x제곱을 없애는 것 자체는 쉬웠는데 그걸 없애도 다른 데에서 x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가감법의 목적은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가감법을 쓰지 못하고 그럼 당연히 무슨 방법을 써야 되겠어요? 대입법을 써야 되겠죠. 자, 대입법을 쓰려면은 x는 샬랄라, y는 샬랄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돼. 자, 그런 정리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네, 좋아요. 그럼 x는 하고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게 조금 더 눈에 잘 띄니까. 자, x는 무엇입니까? y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내가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입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여기다 대입해야죠. x에다가 대입을 해서 당연히 y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y 플러스 2를 제곱한 겁니까? 플러스 y제곱은 10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이제 2y제곱은 2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쓸 수 있다. 3, 1 여기는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y의 값은 마이너스 3 혹은 1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y를 구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죠. x가 얼마고 y가 얼마인지 그걸 구해내야 되겠죠. 자,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마이너스 3일 때 x의 값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자, x는 얼마야? 마이너스 1. 자, y가 1일 때 x의 값은 얼마야? 3 아니요? 그렇죠. 3. 그래서 이제 y가 마이너스 3일 때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x가 얼마? 마이너스 1 그리고 y가 마이너스 3. 일단 이거 하나. 그리고 또는 x가 아까 얼마였지? 1 대입하니까 3 그리고 y가 얼마야? 1 이렇게 두 쌍이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2차 방정식이 풀릴 것이고 2차 방정식이 풀리니까 근이 두 개가 나올 것이다. 근이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x, y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아니라 x, y 하나, x, y 하나 해서 이렇게 두 쌍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라는 거 오해하지 않도록. 근이 몇 개야라고 하니까 4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4개 아니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죠. 총 2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표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묶어서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3 그리고 또 묶어서 x는 3, y는 1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순서쌍의 표현을 빌려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혹은 3, 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공식적인 표현은 이거고요. 조금 간략하게 쓰는 것은 요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확실하게 잘 알아두십시오. 이 친구는 다 1번으로 아마 표현을 해놨을 겁니다. 공식적인 방식이니까요. 자, 혹시 다 정리되신 분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 먼저 쓱 보고 계십시오. 지금 영상 찍고 있다. 거기까지는 안 보여요.
책이야? 책이야? 뭐의 오답 프린트? 그냥 오답 프린트라고 하면 내가 잘 모르겠어.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그젬플. 자, 일단 먼저 보신 분들 중에서 이거는 어떻게 풀면 좋겠다라고 생각드는 거 있었어요? 인수분해? 네. 근데 그게 제일 먼저 튀어나오면 안 돼. 합의법은 이거잖아. 그치? 네, 가간법. 자, 그럼 이제 가간법을 쓸 것 같으면 여기서 x제곱, 뭐 xy, y제곱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어떤 문자를 없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y? 그럼 y를 어떻게 없앨 거예요? 네. 자, 더하게 되면은 일단 여기 y제곱은 없어지긴 하는데 xy는 두 개가 생겨버리니까 2xy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여기는 y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나? 그쵸? 네. 또 다른 방법으로 y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괜찮아요. 이런 도전들이 너무 반갑습니다. 나는. 그렇게 도전을 하면서 옳고 그름, 그러니까 정당한지 아닌지를 자꾸 판단하셔야 돼요. 가간법을 먼저 고려를 하고 안 됐을 때 대입법으로 넘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내가 xy를 제거해 주려고 빼기를 하면은 y제곱이 살아있고 y제곱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했더니 xy가 살아있고. 자, 가간법의 목적이 뭐라고 했었더라? 한 문자를 완전히 소거하여 다른 한 문자에 대한 방정식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가간법의 목적과 취지였죠. 근데 자꾸 xy를 없애면 y제곱이 남고 y제곱을 없애면 xy가 남으니까 y가 어쨌든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계속 살아난다. 그래서 x랑 y 모두 다 계속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 가간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쓸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문제부터 쓰고 그다음에 x제곱 네, 잘 썼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가간법을 이용해 보려고 했더니 얘를 겨냥하고 해도 y제곱이 살아남고 y제곱을 겨냥하고 해도 얘가 살아남으니까 y는 어쨌든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x도 살아있고 y도 살아있으면 가간법의 목적과 취지가 정확하게 이용이 된 걸까요? 적용이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안 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간법을 포기하게 됩니다. 정당한 과정이에요, 이거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남은 대입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죠. 자, 대입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것은 x는 무엇, y는 무엇의 형태입니다. 다시 x는 무엇, y는 무엇의 형태예요. x는 샬랄라 혹은 y는 샬랄라. 근데 이게 식을 봐도 그렇게 협조적으로 생기지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 아까 처음 그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는 x-y는 2라고 되어 있으니까 x는 y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x 대신에 y 플러스 2라고 대입하면 되는구나 라고 편하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x는 y는 이라는 게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위에다가 별표를 쳐놓고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x랑 y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2차 방정식을 푸는 그 방법을 한번 살짝 떠올려 볼까요? 2차 방정식을 풀 때 그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인수분해를 했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x랑 y로 이루어진 식으로 인수분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즉 뭐 몇 x 플러스 몇 y
몇 x 플러스 몇 y는 0의 형태로 만약에 인수분해가 될 수만 있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아, x 더하기 몇 y가 0이다라는 걸 가지고 x는 뭐 y에 대한 식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론적으로 가능해 보이죠? 상상되십니까? 자, 다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위의 식에서 이거를 뭐 몇 x 마이너스 몇 y, 뭐 몇 x 플러스 몇 y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놓는다면 결국 그것 곱하기 그것은 0의 형태니까 얘가 0이거나 제가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지금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x 마이너스 3y가 0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리야? x가 3y란 얘기잖아. x 플러스 2y라고 적혀 있었어봐. 그럼 x 플러스 2y가 0이다. 그럼 x는 마이너스 2y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인수분해 할 수만 있다면 대입법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이론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싶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내용을 적으셔야 되겠지? 네, 지금부터 메모 시작합시다. 인수분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야 돼 라는 어떤 그 수학적 사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왜 내가 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이점을 가져다 주는가, 내가 이 타이밍에 그것을 왜 떠올려야만 하는가에 대한 공감과 납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의 메모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바이블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인수분해 하면이라고 시작을 하죠. 네. 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가감법은 다 실패를 했고 대입법을 쓰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형태로 식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첫 번째 예시 같은 x-y는 2와 같은 형태로 나와 있었다면 그냥 이 양만 통해서 x는 뭐 y 플러스 2, 뭐 x는 3y 마이너스 2, x는 뭐 y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니죠. 그럼 기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에는 식을 가만히 보니까 뭐는 0? 이거 2차 방정식 풀 때 느낌이랑 뭔가 좀 되게 비슷한데? 그래서 만약에 얘가 x랑 y로 이루어진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성공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다면 예를 들어 여기가 x-3y 뭐 x 플러스 2y 이런 식으로 말이야. 만약에 x랑 y로 이루어진 인수분해가 성공적으로 가능해지게 된다면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고 그 말은 곧 x는 몇 y, 뭐 x는 몇 y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게 합리적이겠구나라는 확신을 우리가 이 타이밍에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와 이유가 숨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인수분해하면 된대 라고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인수분해를 하는 게 나에게 이러이러한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 메모 잘 해두시고, 그럼 여러분들 한번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이 친구 인수분해 되는지 먼저 체크부터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보신다면 아,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라는 그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럼 그 두 가지 케이스에 맞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아직 메모하는 사람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메모 다 끝나신 분들은 그렇게 문제를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고 메모가 다 끝났다 생각이 들면 나도 함께 같이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추 메모는 끝난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위에 있는 걸 인수분해를 해보자. 자, 그러면은 뭐 그냥 여기다 바로 쓸까요? 2x, x 하면 2x 제곱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y를 하려면은 y 마이너스는 어디다 붙일까? 여기다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2xy
마이너스 xy 하니까 2x 마이너스 y 바로 x 플러스 y는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형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다라고 두 케이스로 나뉘어지게 될 테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2x-y가 0이다 라고 한다면 x랑 y 사이 관계식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2x-y는 0이야. x랑 y 사이 관계식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x는 혹은 y는 이라고 만들어 보세요. 네, y는 2x 혹은 y는 마이너스 x.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꼴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이거 지울게. 꼴을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차례죠. 자, 그래서 2x를 대입합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요거를 1번이라고 하고 요거를 2번이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y는 2x. 자, 대입해 보시면은 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x제곱은 7, 7x제곱은 7, 그럼 x제곱은 1, 따라서 x의 값은 얼마?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내친김에 y는 2x라고 했으니까 y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정석적 표현이라고 했죠? 이렇게 근을 쓰는 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이 복부호 동순이라는 표현을 또 여기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복부호 동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이건 자르는 걸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돼요. 복부호 동순. 자, 복수의 여러분들 영어 배우면 단수 복수 이런 거 공부하죠? 자, 복수의 부호. 부호는 알고 있는 그 부호 말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동순 같은 순서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수의 부호가 같은 순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 나왔죠, 이거? 자,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 자, 복수의 부호가 나왔어요. 근데 같은 순서다 이거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x가 플러스 1일 때 y도 플러스 2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도 마이너스 2다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오해하지 마. x가 플러스 1일 때 y는 플러스 2고 x가 플러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야. 복부호 동순이라고 여기에 반드시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데 복부호 동순이라고. 그러면 x가 플러스 1일 때 y는 플러스 1이고 위에 있는 거 똑같은 순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도 마이너스 2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2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2인 상황을 말하고 싶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 똑같아요. x가 1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럼 y는 맞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복부호 동순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x가 플러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2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플러스 2다 라는 쌍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호 동순이다 라는 것은 꼭 위에 있는 것들끼리 아래에 있는 것들끼리 위에 있는 것들끼리 아래에 있는 것들끼리 이런 식으로 똑같이 순서를 맞춰서 짝을 지어 표현을 한 것이다. 그걸 귀찮아서 한 번에 쓴 것이다 라고 해놓은 것이다 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두 쌍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옆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2번 케이스. y는 마이너스 x라고 했죠? 자, 한 번씩 불러볼까요? 그럼 일단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7이다. 따라서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자, y는 마이너스 x라고 했죠? 그러면 x가 플러스 루트 7일 때 y는 마이너스 루트 7이어야 되겠네. x가 마이너스 루트 7일 때 y는 플러스 루트 7이어야 되겠네. 자, 그럼 여기에 뭐라고 쓰면 될까? y는 마플 루트 7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복부호 동순이라는 거 여기 옆에도 나와있죠. 괄호치고서 복부호 동순. 이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어요?
네, 들어가세요. 잠시만요. 자, 계속 진행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68페이지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계젠프를 한번 볼까요? 자, x 플러스 y는 3, xy는 2.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제들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뭘 쓰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x 플러스 y는 3, xy는 2. 자, 뭘 쓰면 좋겠어요? 대입법. 대입법. 대입법 쓰면 되죠. x는 3-y. x는 3-y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내가 여러분들 살짝 테스트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막 똑똑하는 게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뭔가 되게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멈칫멈칫하고 있죠. 근데 아까 분명히 내가 말했잖아.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다고? 두 가지밖에 없다고 믿으세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전혀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얘는 새로운 관점을 하나 더 제시하고 있는 것뿐이야. 이렇게도 풀 수 있어 라면서 그냥 새로운 관점을 하나 더 제시하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대입법 또는 가감법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뭐 물론 정말 작정하고 아니게라기보다는 그 대입법과 가감법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문제를 풀게끔 하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대입법 하나만으로 가감법 하나만으로 풀리는 건 아니겠죠. 이 둘의 콜라보를 바탕으로 풀어야 되는 거긴 하겠지. 어쨌든 진짜 그런 문제들 제외하고는 가감법 또는 대입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자마자 대입법 이렇게 새삼스럽다는 듯이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대입법 또는 가감법이라는 것을 아직은 명확하게 언제 써야 되는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딱 보면 바로 x는 혹은 y는 이걸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들어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라고 정리해볼까? 뭐 y는 이라고 해볼까? 우리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니까 y는 3-x라고 쓸 수 있죠? 그럼 3-x라는 걸 여기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x괄호 3-x는 2.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x 제곱은 2.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따라서 x는 1 혹은 2. 그럼 y의 값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1 집어넣으면 2 혹은 2 집어넣으면 1. 따라서 최종 답 x가 1일 때 y는 2. x가 2일 때 y는 1. 끝. 그냥 이게 정답이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죠. 너네가 알고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좋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관점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자, 어떻게 제시를 하냐면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보던 그런 형태 아닙니까? x 더하기 y는 3이고 xy는 2일 때 x의 y의 값을 구하라. 자, 내가 이 문자를 이렇게 바꿔서 써주면 아마 너네들 하실 겁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2라고 할 때 그때 알파와 베타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좀 자신 없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2일 때 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네, 한번 불러보십시오.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2가 되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시작!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만 하면 그게 알파는 베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거 근 구해봅니다. 그러면은 x는 1 또는 2가 나오겠죠. 알파 베타거나 알파 베타겠죠. 그쵸? 다시 알파 베타거나 알파 베타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썼었던 x가 1, y는 2거나 아니 반대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x가 2, y는 1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가 저번 단원에서 공부했었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방식으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 대칭식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대칭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두 문자의 어떤 역할과 가치가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x랑 y가 있지? 이 x랑 y를 서로 자리를 바꿔서 대입을 해봐. 여기에다가 x랑 y의 자리를 바꿔서 대입을 해보자. 그럼 x 플러스 y가 y 플러스 x가 되겠죠. 달라진 거 있어요? 없죠? 자, xy가 yx가 되었어요. 자, 달라진 거 있어요? 없죠? 네, 이런 형태의 식을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두 문자가 자리를 바꾸더라도 기존의 식과 전혀 달라지는 부분이 없도록 식이 작성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대칭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푸는 건 역시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만 풀어야 된다가 아니라요.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방식을 왜 배워야 되느냐? 다음 이것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문제도 대입법 혹은 가감법을 적절하게 이용을 한다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는 1. 자, 3x 플러스 3y 마이너스 2xy는 6.
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대입법만으로 혹은 가각법만으로는 사실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사실 할 수 있기는 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 이 비유가 좀 괜찮겠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공부했었을 때 꼭 근해 공식을 배울 필요가 있었어? 사실은 없었잖아, 그치? 안 배워도 할 수는 있었죠. 안 배워도 문제를 풀 수 있잖아. 뭐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있었으니까 필살기였죠. 어떤 문제든 전부 다 그걸로 풀 수 있다라는. 근데 좀 어때? 돌아가고 좀 계산이 복잡하고 좀 불편하고 그랬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해 공식이라는 걸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게 안 써도 사실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좀 번거롭거나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한다는 그런 단점들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3가지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x는 y는 의 꼴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형태일까요? 이거? x는 y는 x는 뭐 y에 대한 식, y는 x에 대한 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입법과 가감법을 적절하게 콜라보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해당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2를 곱한 다음에 2xy를 만들어주고 아래에서 위나 위에서 아래를 빼줘봐요. 자, 그러면 xy가 사라져버리겠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y는 얼마? 그 다음 뭐 여기서 똑같이 여기다 3을 곱해가지고 이 친구를 똑같이 만들어준 다음에 뭐 빼주거나 그러면은 xy는 얼마라는 형태로 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쵸? 자, 그 상태에서 아까 첫 번째 문제랑 똑같아졌으니까 우리는 뭐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내가 여기 위에다가 2를 곱합니다. 그럼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2xy는 2. 자, 위에서 아래를 빼줄까요? 그럼 이제 x 플러스 y는 4라는 식이 일단 먼저 하나가 나오고요. 뭐 그냥 이거 나왔으니까 바로 여기 위에다 대입해가지고 x, y의 값을 구해도 괜찮겠다. 자, x 플러스 y가 4니까 xy는 3이다 라는 식도 하나 뽑아낼 수가 있게 돼. 자, 이때 우리는 대입법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마무리 지어도 되겠죠. 그쵸? 뭐 물론 이제 이 타이밍에 대칭식을 이용해가지고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근데 애당초 우리가 여기에서 x 플러스 y랑 xy라는 값을 알아내서 그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그걸 근으로 갖고 있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그 방법을 애초에 이용을 할 생각이었다면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 xy가 얼마인지 그냥 그것을 구하는데 우리가 좀 코스를 맞춰볼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순식간에 a랑 b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a-b는 1, 그 다음에 3a-2b는 6 이렇게 말이에요. 자, 다시 아까 이 식 자체에서 가감법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식을 만들어 놓고 대입법을 이용해서 마무리 지어줄 수 있었어요. 가장 쉬운 아이디어? 뭐 쉬운 아이디어? 단순한 아이디어? 가장 원시적이면서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좀 문제풀이 과정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풀이, 장점과 단점이 좀 뚜렷하죠. 다음 두 번째 방식이, 야, 우리 아까 첫 번째 문제처럼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 xy가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것으로서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a로 이 친구를 b로 치환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생기죠. 아까는 사실 그런 기대를 안 하고 했잖아. 그런 기대를 안 하고 그냥 가감법 대입법을 썼더니 우연히 그냥 이 친구들이 튀어나온 거지. 근데 우리가 애초에 이런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겨냥하고서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면 얘네들을 치환해서 다음과 같이 식을 만들어 놓고 a랑 b의 값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이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a랑 b를 구해 보시게 되면은 a의 값은 4, b의 값은 3으로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었겠죠. 다녀오세요. 뭐 밥 먹으러 갔다 오겠다는 거 아니야? 아, 하고? 네,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수요일 갔다 오자. 학원 끝나고 오자.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의도하고 치환해서 정리해주면 계산이 보다 더 편리하니까 이 방법을 추구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걸 좀 지우고 갈까? 좀 공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네. 그래서 A가 4, B가 3인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X 더하기 Y가 4.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조금 헷갈리니까 어떻게 보기로 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보기로 했죠. 얘가 4, 그다음 알파 베타가 3이다 라는 형태로 바꿔놓고 그 상태에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럼 x의 값은 1 혹은 3이 되겠구나. 오케이, 알파 베타 혹은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1, 3이거나 3, 1이면 되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 섹션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칭식의 파회법. 그러니까 사실은 접근 방식은 거의 흡사한데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해가면서 깔끔하게 놓고 보면 안정성과 효율성 두 마리를 다 챙길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긴 할 것.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의 풀이법을 하나 더 추가를 한 겁니다. 관점을 그냥 추가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이거는 그냥 갑자기 아까 이 문제를 보고서 번뜩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이 위에 있는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x, y 이항을 해가지고 좀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해봅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1, 플러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죠.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그죠? 여러분들 요거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이항에서 정리하면 인수분해 될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자, 항이 4개짜리니까 이제 x 묶어서 y 마이너스 1,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식이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1 바로 y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식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야? x가 1이거나 y가 1이다. 끝. 그럼 x가 1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x는 1이거나 y는 1이다가 나온 거니까 그걸 이제 이 위에다 올려보면 되겠죠. x가 1일 때 3 더하기 3y 마이너스 2y는 6. 그럼 y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y가 1이다 역시 대입하시면 또 똑같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x랑 y의 값을 구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냥 애당초 우리가 아까 두 번째 이그젠플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냥 대입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진행해 봤더니 상당히 x가 y에 대한 식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x는 1 혹은 y는 1 이라는 식으로 나와서 굉장히 좀 협조적으로 문제가 좀 풀릴 수 있게끔 상황이 만들어졌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요거는 바이블에 없으니까 추가로 하나만 적어두십시오. 근데 이거는 우연히 이 문제에 해당해서만 사용이 가능했었던 방법이었을 겁니다. 이 뒤에가 0으로 나오는 이런 협조적인 게 필요하니까. 0이 아니었으면 이 방법은 못 썼겠죠, 그렇죠? 네. 자, 일단 메모 잘 적어두시고 좀 이따가 공통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통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통근이라는 것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입니다. 공통인 근이에요. 공통인 근. 그러니까 이 연립해는 연립 방정식에서 만들어진 그 공통의 근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연립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여기서 말하는 공통인 근은 진짜 말 그대로 두 개의 그냥 단독적인 방정식. 예를 들어서 x 좀 쓰면서 할게요. 이건 나도 말하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 두 개가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너무 쉽다 이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자, 이거 x가 1 혹은 2가 나오죠.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5는 아니야. 그냥 3이라고 할게요. 3은 0. 자, 그럼 이제 여기서 x의 값은 1 혹은 3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근이 나왔을 때 공통의 나이가 생긴다면 우리는 이 녀석을 공통근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에 해랑은 뭔가 좀 다르죠? 연립방정식에는 진짜 말 그대로 두 방정식이 연립되었을 때 그 두 방정식을 동시에 참으로 만족시키는 그 쌍을 구하는 게 그게 연립해였고, 공통근이라는 것은 그냥 독립적인 두 개의 방정식, 이 독립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독립적인 두 개의 방정식에서 근을 구해봤더니 똑같은 근이 나왔을 때 그걸 우리가 공통근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묘하게 비슷한 듯 하면서도 완전히 다르죠. 이해됐어? 네. 그럼 이 공통근이라는 걸 우리한테 뭐가 그리 중요하길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밑에는 이기는 풀이는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가볍게 눈으로만 쓱 살펴보고 갈게요. 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는 0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의 공통근을 구하겠다. 자, 이 친구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어요. 일단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두 개의 방정식을 단독으로 풀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근을 각각 구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똑같은 걸 찾는 겁니다. 누가 똑같아요? 마이너스 3이 똑같죠? 그래서 이것처럼 마이너스 3이 공통근이구나, 1이 공통근이구나 라고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3이 공통근이구나 라고 하면서 찾았죠. 근데 우리한테 사실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너네들한테 이 공통근을 소개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음 풀이법이에요. 자, 여기 풀이 2에다가 별표를 칩시다. 우리가 지금 사실 공통근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통근을 구하는 이런 또 다른 시야를 공부하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는 방향이 완전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통근을 배운다. 공통근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통근이라는 것을 소재로 해서 다른 시야를 확장시키는 것들을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혼자서 공부하실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좀 강조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전에 만약에 이 공통수학을 따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던 분이라면 그럼 뭐 공통근 뭐 그냥 그런 거 하고 그냥 넘어갔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이 공통근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 공통근을 구하는 이 방법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두 번째 방법,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뭔가 시야의 확장을 꾀하기 위해서 이걸 다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하여 공통근을 구하기라고 나오는데 이 말만 들어선 잘 몰라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식이 뭐였지?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는 0.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자, 여기서 공통근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공통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하라 라고 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방정식의 공통근을 알파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알파라고 하도록 하겠다고. 공통근은. 자,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의 알파를 대입해도 참이고 이 방정식의 알파를 대입해도 참이다 라는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여기 밑에다가 알파 제곱 플러스 7알파 플러스 12는 0,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을 이해하는 그 과정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고서 이제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하여 공통근을 구하기라고 했는데 이 최고차항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알파 제곱 플러스 7알파 플러스 12는 0,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3은 0 해서 우리가 이 두 개를 모두 참으로 만족시키는 알파를 구하고 싶다라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위에서 아래를 빼
그럼 알파 제곱이 삭제가 되겠죠? 그럼 뭐가 만들어집니까? 5알파 플러스 빼니까 그쵸? 15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알파라는 것이 마이너스 3이 되면 좋겠다. 왜냐면 우린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아이를 찾고 싶다라는 거니까 순식간에 연립방정식으로서 얘가 역할을 할 것이고 연립방정식을 풀 거면 당연히 우리는 이 창을 없애가지고 이 문자로 이루어진 좀 가볍게 좀 하나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게 훨씬 더 좋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알파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을 구해내는 것도 또 나름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런데 이것만 답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밑에 있는 걸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것만 답이었을까? 이 친구 지금 밑에서 풀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상수항을 소거했을 때랑 최고차항을 소거했을 때가 약간 좀 다른 모션으로 좀 진행이 되거든요. 어디다 왔을까? 이거 계속 써져 있으니까 이거 좀 여기가 계속 공간을 잡아먹어. 자, 그래서 내가 여기 옆에다가 지금 이건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방법, 그다음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으로 알파 제곱 플러스 7알파 플러스 12는 0, 그다음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거 똑같이 써서 이번엔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밑에 있는 것에다가 내가 얼마를 곱하면 12를 상수할 수 있겠습니까?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4알파 제곱 플러스 8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과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줌으로써 더함으로써 5알파 제곱 플러스 15알파는 0이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걸 인수분해하게 되면 일단 5 약분해 주시고 알파가로 알파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근은 두 개가 나오겠죠? 0 또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을 때랑 이렇게 풀었을 때랑 약간 좀 근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3만 근이라고 해야 될지 0과 마이너스 3을 모두 다 근이라고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메모할 거 메모하시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공통근을 구하는 건 실제로 근 두 개를 구해놓고 공통인 걸 찾는 방법도 있지만 공통인 것을 알파로 놓고 알파에 대한 식을 써서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야 라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런 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답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수학에서는 푸는 방법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면 그건 좀 곤란하잖아, 그렇지? 분명히 0, 마이너스 3이 답이거나 마이너스 3이 답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답일 텐데 즉 0이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려지게 될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고 나름대로 판단해보세요. 그리고 너무 요거 보지는 마시고 알겠죠? 답이 다 나와 있을 테니까. 할인이 그 뒤에 있는 거 아직 내가 부등식 안 줬죠? 그것도 같이 드릴게요. 네. 다 하셨어요? 네, 여기다가 아니다. 그냥 거기 있어요. 지금 강의 찍고 있으니까.
자, 다 판단되셨습니까? 네, 뭐 겸사겸사 같이 또 쉬시는 분들도 계시네. 네, 좋아요. 자, 판단 다 되셨겠죠? 느긋하게 쉬고 계셨던 분들. 네, 뭐가 답이라 생각합니까? 0 또는 마이너스 3 혹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은 왜 안 돼요, 그러면? 왜냐면 상수항이 있으니까 상수항이 같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자면은 여기에 0을 대입했을 때 참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공통근이 0도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 똑같이 0을 대입해도 이게 참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다 0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참이야? 여기 0 대입하면 얼마야? 참이야? 아니죠. 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 근조차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공통근으로 표현나오겠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풀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실제로 근이 아닌데 나오는 경우들이 몇몇 가지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상황들로 이제 좀 체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무연근이라고 합니다. 관련이 없는 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상 어떤 논리적인 허점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실제로 근이 될 수 없는 i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런 케이스들을 발견할 때마다 이 섹션에서 내가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겠다. 무연근이 발생 가능성을 늘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꼭 메모해 두고 그때 검토를 해주시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공통근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나온 공통근을 전부 다 신뢰하지 않고 꼭 대입해서 체크해보고 검토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 정도쯤은 적어두셔야 좋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은 이게 궁금할 거예요. 아니, 그 좋은 방법, 쉬운 방법 냅두고 왜 우리가 이런 개고생을 하면서 또 이 무연근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리스크까지 안고 이 방법을 배워야 되느냐? 아마 좀 불만이 많이 쌓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념 체크에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왜 우리가 이 방법을 추가로 배우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념 체크의 2번, 273페이지의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이 방정식 두 개가 지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이 두 개 방정식 근 각각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4는 0. 이 방정식 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대답해.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는 0. 이 방정식 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알고 있었던 그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시야를 하나 더 추가로 배웠던 거예요. 분명히 일반적으로 공통근을 구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 방식 좀 불편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 방법으로는 풀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이 방법으로 풀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단점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갈 수는 있잖아. 마치 인수분해가 안 풀릴 땐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던 때처럼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수분해로는 안 풀리는 그 리스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커버하기 위해서 불편한 방법도 배웠었던 느낌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면 좋을까? 똑같습니다. 접근 방식이. 어디였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은 0.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는 0. 자, 우리는 이 두 개 방정식의 공통근을 구하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은 상태로, 근데 알파랑 a랑 조금 헷갈릴 것 같긴 한데 k라고 할까? k? 공통근을 k라고 합시다. 알파랑 a랑 좀 같이 쓰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이게 지금 표기하는 게 좀 서툴러가지고 분명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근을 k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3은 0. 그 다음에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a도 0. 우리는 이 둘 모두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k랑 a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왜 이 연립방정식 파트에 너네가 이 공통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좀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되지 않아요? 이거 뭐야?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2차 연립 방정식을 푸는 어떤 하나의 케이스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질 때 A의 값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 그 공통근을 K라고 하자. 그러니까 얘도 참으로 만족시키고 얘도 참으로 만족시키는 K를 구하고 싶다, A를 구하고 싶다, 이 말이 곧 이 두 개를 모두 참으로 하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다,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2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 두 가지 방법을 소개받았었죠? 뭘 하는 방법? 2차항을 소거하는 방법, 그리고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 근데 지금은 상수항을 소거를 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여기가 A이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잖아. 뭘 곱해가지고 뭐 A를 어떻게 만들어? 뭐 3분의 A? 뭐 3분의 A 곱할 거야? 좀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수항 말고 최고차 이미 만들어진 거, 요 놈을 한번 좀 소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서 A-3 K 빼서 플러스 3-A는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A-3 K는 A-3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맞나요? 자, 그럼 이때 우리는 A가 3이라서 K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얘가 참이 되게끔, A가 왜 3이면 얘가 언제나 참이야? 0 곱하기 K는 0. A-3이 0이면은 이건 무조건 참이니까, 그쵸? A가 3이거나 혹은 K가 얼마면 돼? 왜 K가 0이야? K가 1이면 되겠죠? 그럼 A-3은 A-3이라는 식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쵸?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얘는 조금 위험해. 너네가 여기에서 K는 1 이거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익숙해진다면 이것도 챙길 텐데 아직은 좀 불안정한 단계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그냥 인수분해 진행하세요. A-3 괄호 K-1은 0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확실히 두 가지를 모두 다 챙겨갈 수 있겠죠. 그렇지? A-3이라는 공통인수 뽑아내고 K-1이라는 거 여기 인수분해. 그래서 약간 이 과정이 어렵지만 안정적인 방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까 그냥 이항해가지고 1차 방정식 풀듯이 푸는데 A는 3 또는 K는 1이라는 두 가지 옵션을 모두 다 챙기면서 갖고 가느냐, 그래서 속도를 높이면서 약간의 불안정성을 담보하느냐, 아니면 속도를 조금 죽이면서 안정성을 챙기느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게요. 대신 나는 조금 더 권장드리는 게 요거로 연습하다가 나중에 넘어가는 걸로 하시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네,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를 본다. 일단 첫 번째, A가 3인 경우. 자, A가 3인 경우에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은 0,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은 0. 그냥 아예 똑같은 방정식이 만들어졌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통분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강제되죠? 그때 k의 값은 무엇인지 맘마보고 구할 수 있잖아. 여기서 부분을 구해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k의 값은 뭐 2a분의 어쩌고저쩌고에서 근해 공식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굳이 따로 구하진 않을게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k가 얼마일 때? 1일 때. 자, 그럼 k가 1일 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공통근이 1이래요. 공통근이 1.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방정식에 1을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상황이란 얘기지, 그치? 그럼 a 값은 얼마야? 1 더하기 a 더하기 3은 0. 그럼 a는 마이너스 4.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그래서 총 3개의 a랑 k의 조합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게?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어떤 상황이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은 몇 개의 공통근을 갖습니까? 보세요 한번. 1번 2개 공통을 갖잖아. 2개 방정식이 정확하게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서 나오는 근이랑 여기서 나오는 그 2개 근이랑 각각 모두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고마워요. 잘 마실게. 네, 다녀오세요. 이거 늦게 온 것에 대한 뇌물 아닙니까 이거? 근데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A가 3일 때는 두 방정식이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이 갖고 있는 두 개의 근이랑 이 2차 방정식이 갖고 있는 두 개의 근이 모두 다 똑같아.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 게 아니라 둘 다 공통근으로 같잖아. 그러니까 1번 상황은 내가 원치 않아. 원치 않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2번 상황이 여기서 말하는 그 유일한 근을 갖고 있는 상황이겠다. 해서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마이너스 4. A랑 K 값 모두 구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럼 K는 1,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둘 다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잘 메모해 두십시오.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 그 새로운 시야를 확장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연립방정식에선 하나의 개념만 남아있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이게. 자, 메모 잘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부정방정식 하나 배우고 끝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부정이 뭐야? 부정? 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치? 좋아요. 부정이라는 게 그거잖아. 뭐 약간 그 네거티브, 그쵸? 약간 부정적인 그런 그때 말하는 그 부정. 그런 느낌이 아니라 부정이라는 것은 여기다 꼭 적어주십시오. 이 부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부정은 부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부자 정이 정할 정자를 써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소리입니다. 정해지지 않았다. 뭐가? 근이. 그러니까 이게 직역하면 이거거든요. 부정방정식 근이 정해지지 않았다. 근이 정해지지 않았다. 왜 근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지? 방정식이 뭐 어떻게 안 풀려가지고 안 정해졌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근이 너무 많아서 딱 하나로 정할 수 없다.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이 너무 많아서 하나로 정할 수가 없다. 그걸 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정식에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것은 근이 너무 많아서 하나로 정할 수가 없다. 근이 너무 많아서 뭔가 이렇게 이게 근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태. 그거를 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자매품으로서 불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능이라는 것도 같이 함께 적어두십시오. 이것도 이제 고등 수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니까. 자, 불능이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니 불자를 씁니다. 능이 능력자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다. 뭐 다 애매해. 약간 좀 그 중국어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떤 의미냐면은 근이 없어서 근을 구할 능력이 없다. 약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방정식에서 불능이라는 것은 근이 없음을 뜻해요. 근이 없음.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근을 못 구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이 없으니까. 그죠? 근이 없으니까 근을 못 구하겠다.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근이 엄청나게 많은 방정식, 즉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너네가 이미 부정방정식을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게? 근이 많은 방정식 뭐가 있어요? 말해봐. 5, 4, 3. 그건 근이 있죠? 뭐 3차 방정식이 근이 무한계입니까? 항등식 때 뭐 항등식 네 괜찮습니다. 그것도 이제 부정방정식으로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걸 말하지는 않기는 하는데 항등식도 결국 굳이 따지면 방정식인데 부정 상태인 방정식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항등식과 방정식을 구분해가지고 배우긴 했지만 사실 이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건 언제나 참인 방정식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언제나 참인 방정식. 물론 굳이 그렇게 섞어서 쓰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굳이 이야기한다면 그럴 수는 있어요. 자, 근데 그거 말고 방금 전까지 다뤘었는데 문자가 맞아요. 문자가 두 개인 방정식. 뭐 예를 들어 x 플러스 y는 3. 뭐 이런 것들. 그쵸? 방금 전까지 배웠잖아 우리.
x 플러스 y는 3. 근이 얼마나 많습니까? 1, 2, 0,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도저히 못 쓰고 죽을 정도로, 그렇죠? 이걸 이제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라든지 뭐 xy는 뭐 1이라든지 뭐 xy 플러스 x 플러스 y는 5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정방정식의 풀이 중에서 이 부정방정식 중에서 우리가 풀려고 하는 그런 부정방정식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자 얘네들을 그냥 바로 풀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풀 수 있겠어요 이거? 말 그대로 부정인데? 부정방정식인데? 그런 거 없겠지? 조건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풀어. 근데 x, y는 자연수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x, y는 자연수라는 전제 조건을 깐다면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지. 어떤 게 있어요? 1,2랑 2,1이 있죠. 네, 좋아요. 자, 요거는요? 1,1 그쵸? 자, 요거는요? 요건 좀 어렵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풀기 위한 어떤 테크니컬한 기술들을 좀 알고 싶다라는 게 이제 이번 섹션에서 할 하나의 행동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뭐라고 말로 좀 표현하기가 어려워. 근데 저기 뒤에 이그젬플 그 두 번째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 요 이그젬플을 푸는 게 이제 우리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 이그젬플, 두 번째는 두 번째 이그젬플 이렇게 딱 두 개의 부정방정식을 푸는 것을 배우는 게 우리 오늘 수업의 이제 마지막 콘텐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첫 번째 이그젬플 한번 볼까요? xy 마이너스 2x 플러스 y xy 이상하게 됐어. xy 마이너스 2x 기억력이 아주 그냥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자, 이거 풀어봐 하면 못 풀겠지, 그치? 아무리 정수 조건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뭐 떠오르는 숫자가 있어야지. 뭐 다 찍을 수는 없잖아. 뭐 x가 1이고 y가 2면 괜찮으려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4면 괜찮으려나? 이런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안 되고 좀 이거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겠다 이거야. 자, 그게 뭐냐면 잘 메모해 두십시오. 이 세 개만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요 세 개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 세 개를 만들 수 있는 x, y로 이루어진 1차식과 1차식의 곱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자, 한번 해보자. 내가 어떤 x, y로 이루어진 1차식과 1차식을 곱해서 얘를 만들 거야. 그냥 얘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돼. 다른 불청객 다 괜찮아. 그냥 얘를 만들 수만 있으면 땡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x, y를 만들 거니까 뭐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자. x, y가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각각 하나씩 맞아요. 그냥 그렇게 해. 자, 우리 벌써 4칸 중에서 2개나 채웠어. 으이. 자, 이제 절반만 남았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맞아요. 그래야 여기 y가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2. 아이, 그렇지. 이미 벌써 다 채웠어. 얘기 끝났잖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네. 어쨌든 그냥 얘네만 만들면 돼. 자, 그럼 불청객이 누가 생겼어? 마이너스 2가 생겼지. 자, 그러면은 아이고 미안해 빨리 수습해 주시고. 네? 마이너스 2가 생겨버렸잖아. 난 지금 이 3개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생겨버렸으니까 아이고 미안해 하면서 이제 여기다 그걸 빨리 수습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구경하고 있었던 마이너스 5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최종 정리를 해주시면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2는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x랑 y가 모두 정수라고 하는데 정수에다가 정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정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정수를 곱해서 3이 나오는 거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이, 끝났잖아. 엄청 쉬워졌지, 그치? 이렇게 봤을 땐 도저히 못 풀 것 같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젠 좀 풀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래서 1, 3 혹은 3, 1 이렇게 둘 다 풀풀의 조합도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마마의 조합 역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4개의 쌍이 생기죠.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x랑 y의 값 각각 구해볼까요? 자 x가 얼마고 y가 얼마일까? 이거 그냥 순서상으로 나타내볼게요. 자 몇 컴마 몇? 0 컴마 5. 자 두 번째 거 3이랑 1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2 컴마 3이라고 하면 되겠네. 2 컴마 3. 자 세 번째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 나오려면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1 써주시면 되고 자 요거는요 마이너스 4 컴마 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 컴마 1. 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첫 번째 부정방정식의 풀이 일단 누굴 만든다? 요 세 개를 만든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단원에서 공부했었던 거랑 좀 비슷한 파회법을 공부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껴지시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개념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 섹션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내면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예제. 자, 문제가 어디 있어? 문제 어디 있어? X제곱 그냥 이거 풀어라 뭐 이런 얘기인가? 네, 오케이.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줄에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0을 풀어라 라고 이제 써져 있는 걸로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살짝 좀 불친절해. 아니 좀 문제를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자 이제 풀어보자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문제를 내면서 같이 풀어버리잖아요. 그치? 뭔가 좀 끊어주는 게 없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0.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방법, 풀이 1이라고 적혀있는 방법을 먼저 볼 거고 두 번째 방법은 풀이 2라고 적혀있는 것을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서 볼 건데 여기 옆에다가 살짝 메모를 먼저 좀 하고 갈게요. 자, 풀이 1은 굉장히 개수가 좀 협조적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x, y라는 항도 없어야 되고요. 이 개수가 잘 뭔가 좀 짜맞춰져 있는 상태여야 해.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방법 1은 특수한 케이스에 적용 가능한 방법이야. 쪼개나가죠? 네, 오케이, 알겠어요. 그건 만들어서 진행해줘. 너가 직접 만들어보죠. 오케이. 빨리 말해주세요. 나 지금 수업 중이니까. 아니, 다녀오세요. 그 정도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좀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x, y도 없고 x나 y가 단독으로 이렇게 이제 얌전히 잘 있는 그런 상황에서만 특수하게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니까 얘가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쉬운 방법이긴 하고 더 뭔가 이뻐 보여요. 이 방법 자체가 와 이게 진짜 뭔가 좀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건 특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것은 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에다가 이제 별표를 한 두세 개 정도쯤 붙여놓으시고 이걸 공부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방법부터 볼게요. x만 뚝 떼가지고 얘네를 이용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자,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라고 쓸 수가 있어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y제곱과 마이너스 4y를 가지고도 또 만들어 봅시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나는 x제곱 마이너스 2x만 만들려고 했더니 플러스 1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y제곱 마이너스 4y만 만들려고 했더니 플러스 4가 만들어졌어요. 1이랑 4가 만들어졌는데 하필 이 뒤에 플러스 5가 있네? 얘한테 1을 주고 쟤한테 4를 준 것으로 해석해도 괜찮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한 것은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 아니면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것처럼 그냥 아이고 미안해 해주시고 아유 미안해 해주시고 더하기 5 그대로 써준 다음에 아이 다 지워져 버리네 하고서 없애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남는 것은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게 0이려면 a랑 b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맞아, 둘 다 0인데 자 그럼 이거랑 이거 A라고. a는 1이고 아니 a는 1이 x는 1이고 y는 2면 되겠지? 끝. 그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뻐 보이는 방법이긴 하지만 우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좀 방법이긴 하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방식이 가능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방식을 똑같이 저 개념 체크의 3번에 2번 개념 체크의 3번에 2번 여기에 적용해서 풀려고 해 보시면 전혀 안 될 겁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을 저 개념 체크 3번에 2번에다 적용시켜서 풀어보면 전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에 2번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시고 백지 테스트 하실 때 이거 반드시 첨부해 주시길.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이게 백지 테스트에 없으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배우자마자니까 괜찮겠지만 나중에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다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정확하게 저 3번에 2번을 가지고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인식하기. 그게 사실 이 두 번째 방법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옆에다 살짝 메모해 두세요. 자 이건 분명히 x랑 y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이 문제를 의식하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0일 거 아니야. 근데 x, y가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이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야 할 거야. 그치? 여기서 지금 x, y가 실수일 때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것은 실수인 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하는구나. 자 그러면 당연히 뭘 쓰고 싶어져? 실근이 존재한데 뭘 쓰고 싶어져요? 판별식. 그쵸? 판별식을 쓰고 싶어지지. 자 판별식이 어디에 썼던 녀석이야? 근의 공식에서 근화하는 공식. 자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무슨 근이 만들어져? 허근이 만들어져. 0이면 0보다 크면 실수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선 판별식이 어때야 돼? 아니 판별식이 어떻게 되냐고. 0보다 커야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D를 구해봅니다. 자 D. 자 이게 2창이고 이게 1창이고 이게 상수항이야. 우리는 지금 X만을 문자로 취급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 상수항이야. 자 판별식 D를 한번 불러봅시다. 이거 짝수니까 B'제곱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4분의 D고 그쵸? B'제곱 자 B'제곱 1 마이너스 AC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5. 자 그것이 어때야 된다? 0보다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런데 중근을 가져도 사실 실근이다라는 것에는 전혀 변함이 없잖아. 그쵸? 등호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붙여도 된다. 붙여야 한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5에 플러스 1하니까 마이너스 4가 0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식을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식을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건 이제 또 어떻게 해? y Y 빼기 2제곱. 그렇지 이거 y 빼기 2제곱으로 보이죠? 그것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한번 감상해봐. 뭔가를 제곱했더니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대. 뭔가를 제곱했더니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대.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뭔가를 제곱하면 항상 그 친구는 어떤 범위에 있어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y가 뭐야?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일단 얘가 0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여기서 유일하게 가능한 건 어떤 케이스밖에 없는 거야? 같은 상황.
0이랑 같은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써져 있긴 하지만 y-2의 제곱은 0이라고 써져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인 거야 지금 이거는. 그럼 y-2가 얼마면 돼? 0. 0이면 되죠. y는 얼마? 2. 2. 오케이. y는 2. 자, y는 2 나왔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 위로 갖고 올라온다. 그래서 y에다 2를 대입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4 빼기 8 더하기 5 하니까 1이 됩니다.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따라서 x는 1이라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따라서 y는 2가 될 것이고, 대입을 해줬을 때 나오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따라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1이겠다. 최종 답으로 x는 1, y는 2가 되겠다 라고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네. 분명히 아까 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길지만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개념 체크 3번의 2번 문제를 두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려고 시도를 해보시면 이 방법의 가치를 거기서 느끼게 될 겁니다. 아, 내가 괜한 걸 배운 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그 문제에서 깨닫게 되시겠죠.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연립방정식은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으세요? 없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